서민들의 삶의 공간 재래시장은 민심이 가장 빨리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때마다 시장을 찾는 이유다. 뭘 한번 설거지 했겠지 뭐였었어. 손님 그래가지고 뭐 애기 돈 많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악수 한 번 하고 며칠 잠 못 잤다고 그러던 것 같고 농담 한번 그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재래시장에 왔으니까 엄청 뭔가 기대도 되고. 2013년 2월 당선인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순대를 사갔다. 대통령은 그 어느 연예인보다 홍보 효과가 컸다. 그런데 1년 내내 가게 문 앞에 턱하니 붙여두었던 사진 한쪽 부분을 살짝 가렸다. 그게 박근혜가 네 얼굴이 있어서 그걸 네가 하야시켜버렸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있었는데 저거 하야시키신 거예요? 예, 이제 감춰버렸지. 아니 서로 천재 여론도 저 고리 크는데 그걸 우리 가면 항상 저기 이거 뭐 사람들 손님들이 왜 안 내리니 내리니 막 그랬다 해가지고 감춰놔 버렸죠. 최근 2달 사이 돌아선 민심을 시장 상인들은 피부로 느낀다. 박 대통령이 전에 이 가게 좀 들리셨다고 좀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 뗐잖아. 다 뛰셨어요? 손님들이 카드 욕을 해서 대놓고 막 욕을 하니까 어떻게 뛰는 게 낫지. 그걸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가게 한가운데 액자를 걸었던 흔적만 남았다. 차마 버리진 못하고 창고에 보관해둔 기념사진. 아하, 지금 이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아, 사장님 여기 계시네요. 가게 지난 2013년 대통령 취임식을 보름 앞둔 당선인 시절의 모습이다. 취임 약 한 달.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에까지 오른 이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물건 고르는데 상당히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당황하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코치에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으면 쉽지 않게 못하더라고요. 빨리. 대통령은 평범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 감자를 고르며 냄새를 맡는 사람은 없다. 감자라는 건데 무슨 냄새가 나? 흙냄새밖에 안 날 텐데 무슨 냄새를 맡아봤을까요?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제 생각이요.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좀 몰라도 많이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느끼긴 했어요. 2012년 대선 당시 득표율은 51.6%. 오히려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성장 배경은 정치인 박근혜가 대중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었다. 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요, 제가 손을 흔들면 좀 경박하게 보이는데 그분이 손을 흔들면 너무너무 우아해요. 이게 그분이 재능인 거예요. 당시 큰 영예로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무소불위 독재자의 딸로 청와대에 살았던 시절 온 나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총탄의 모친을 여인 후엔 우아한 영부인 역할까지 해냈다. 주한미군 장교 부인회를 특별 초청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옛날의 그 심리, 70년대, 80년대 심리 자체가 일단 뭐 왕이나 대통령을 막 이러면 절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라고 누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심리 상태인데다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어린 나이에 그 우울한 얼굴을 하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맨날 수행하는 걸 보면 안 됐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 굉장히 강렬하게 형성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세대한테.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저거를 우리가 꼭두각시로 내세워가지고 마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이나 또 권력을 상징하거나 권위를 상징하는 걸로 쓰면 이건 대박이죠. 지난 1997년 IMF 책임론 등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수 집결의 막판 카드로 박근혜를 영입했다.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이루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저라도 조그만 도움이라도 이 나라에 될 수 있다면은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저의 도리라 생각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온 나라가 최순실이란 이름을 대입해 납득하기 힘들었던 대통령의 국정을 다시 해석하고 있다. 예술인 캠핑촌에서 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노순택 작가도 그중 한 사람이다. 한국 사회 분단, 부조리의 현장을 담아온 거리의 사진가에게도 20여일째 천막 생활은 고달프다. 밤에 많이 안 추우세요? 많이 춥죠. 추워서 이제 그는 인터넷 언론에서 일하던 지난 2001년 국회의원 박근혜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도 춥죠. 지금 이 사진이 그때 찍으셨던 사진인가요? 네. 이때가 몇 년도인가요? 15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2001년이겠죠. 2001년이요. 한나라당 부총재를 거쳐 16대 총선도 가뿐히 통과하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찍은 사진. 문득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여겼던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답에 모니터하고 본체는 있을 때 키보드가 없었단 말이죠. 그게 약간은 뭐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사람이 많은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참 지독하게 뭔가를 하면서도 그 과정 자체의 허술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늘상 같이 보였단 말이죠. 선거의 여왕, 보수의 해결사와 같은 화려한 수식이 늘 따라다녔지만 돌이켜보면 위태로운 순간이 적지 않았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실언도 있었죠. 근데 실언이란 거는 이제 프로이드가 제일 처음 본 것이고 실언의 존재로 무의식을 봤는 겁니다. 근데 실언이 언제 맞냐 하면 특히 이제 자아 강도가 낮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고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넘기려 했지만 정신의학 심리 전문가 중에는 그 이면에 대통령 하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징후를 계속 포착했기 때문에 세상을 저렇게 무서워하고 인간을 불신하는 사람이 뭐 굳이 대권을 잡아서 대통령을 하려고 할까? 이건 이제 사실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는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보수 이제 극우 보수 세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 얼굴마담 득표력이 있으니까 얼굴마담으로 활용하려고 시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그것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후보 시절부터 딱 주어진 일만 했다는 겁니다. 딱 주어진 일만 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삼성동에 틀어박혔다는 거죠.
심리학자 황성민 전 교수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정치인 박근혜의 이미지를 탐색해왔다. 이명박 씨하고 경선을 할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는 박근혜 씨의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이명박 씨의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 각 리더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인 문항을 만들었어요. 수십 명의 표본 집단, 즉 대중의 심리를 통해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찾는 분석 기법이다. 심리학자가 특정 정치 지도자를 연구할 때는 그 정치 지도자 자체에 대한 심리를 파악하고 그 정치 지도자 자체를 분석한다고 사람들이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을 분석하는 것이 본인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그 정치 지도자의 심리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의 이미지는 귀한 집의 규수, 귀공녀였다.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때부터는 좀 더 이미지가 강해졌다. 대중은 박 후보를 출신 좋은 에비타로 여겼다. 그런데 당시 직접 대면 인터뷰를 보았을 때 느낌은 전혀 달랐다고 황성민 교수는 말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눈동자가 자기 조금씩 움직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건 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의 표정은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마치 옆에 원고가 있나, 아니면 누가 위에서 이야기를 해주나 고민을 하다가 거의 인터뷰가 끝났을 때 저 머릿속에 떠올린 단어가, 아, 저런 사람을 촛불을 앞에 둔 무녀, 마치 우리가 뭘 빌고 있을 때 그 마음이지 않을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 권력욕보다는 개인의 염원을 비는 느낌에 가깝다는 평가는 유독 아버지 박정희의 뜻을 이어받고 이른바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집착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은 대단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늘 집처럼 알고 살아왔던 청와대라는 곳, 그곳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 욕망이 있었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리학자 김태용 소장은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다. 제가 이제 연산군과 비유한 이유는 연산군이 폭군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인 이유가 증오보다는 말이죠, 두려움이에요. 뿌리를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거나 반대를 하면 연산군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고 믿어요. 너무 세상을 무서워하니까. 이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면 아, 조언해주는구나, 충고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라고 의심합니다. 무의식 차원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 먼저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인합니다. 공포정치 같은 게 나가는 거고, 자기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던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죠.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2012년 대선에서 같은 여성 후보로 비교됐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 집권 2년 차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당 해산을 맞았다.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던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한 채 탈당했다. 지난 3월 총선, 살벌한 공천 학살로 공포 정치에 정점을 찍었다. 공포 정치의 배후에는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 징후는 대면 보고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면 보고를 하면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이 있으면 다시 묻거나 토론이 가능한 게 대면 보고인데 그냥 서면으로 보고받으면은 궁금한 거 묻고 다시 답을 얻는 것 말고는 또는 일방적 지시를 내리거나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이런 식의 그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 소통이 오가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지시, 하달, 의사표명만 가능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란 비난이 끊이질 않았지만 대면 보고 기피 논란은 위기 상황마다 불거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잠적 끝에 나타난 대통령은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다음 날 진도체육관을 찾았을 때도 대통령으로서의 상황 판단은 기대할 수 없었다.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관에 왔었거든. 우리 체육관을 갔는데 우리에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질렀거든. 근데 그 소리는 아무도 안 들리나 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요구하고 뭐 하면 그냥 뭐랄까 좀 자동 뭐 로봇 같다고 할까? 그냥 제가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사 한 달 후 대통령은 눈물의 담화문을 읽어내려갔다. 안전을 강구하겠다며 내민 대책은 갑작스런 해경 해체였다.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맨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날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해경 해체야. 우리는 깜짝 놀랐어. 왜냐면 수색 중이었거든. 수색 중에 해경을 해체를 해버리는 거야. 불과 몇 달 후 눈물까지 흘리던 대통령은 밤새 국회 앞에서 기다린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했다. 우린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느끼기에 모르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그들 눈에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렇게 느꼈어. 저희 평소의 특징은 뭔가면은 대화가 지속하기 어려운 분,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된 말만 하고 그 말에 대한 상대방의 또 반응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고 말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섞여지는 그런 대화가 없는, 그런 대화를 안 하는 분. 우리의 핵심 목표는 그렇다고 자기 표현이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화법을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고 그러기 시작할 때 청와대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좀 박근혜 화법을 옹호하고 그러기도 했었었는데 예컨대 그 옹호하는 그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불어 연설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연설을 쫙 했는데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더라. 국내 언론도 앞다투어 대통령의 외국어 연설이 엄청난 외교 성과인 듯 보도했다. avec des entrepreneurs représentant les deux pays.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부지런히 다닌 해외 순방길. 그때마다 화려한 옷차림을 과시해 패션 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자기가 그냥 자기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괜찮다,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외적인 게 필요해집니다. 자꾸 옷이든 외국어든 아니면 얼굴 수술이든 뭐든 자꾸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박근혜라는 사람 자체가 내면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작 국내에선 메르스 사태, 정윤회 사건까지 터지면서 대통령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게 의심스러워가 세월호 지난 다음에 진짜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의 어떤 상황인가를 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하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꼭두각시가 나온 거예요. 이미 2014년 중반부터 대통령의 이미지는 꼭두각시였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결국은 최태민 선생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건 정말 뺐어요. 약간 이 상황은 사실은 무슨 게이트 하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뭐 경제 사범이잖아요. 지금 상황 그 어컬트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컬트랑 정치가 엮여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데 증언에 의하면은 박근혜 동생들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언니를 구출해달라. 최태민이 만남 자체를 통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그러고요. 사람을 만날 때 만날 사람 못 만날 사람 정해준다든가 만날 때 배석자를 낀다든가 하는 식으로 박근혜 이제 대인 접촉을 통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40여 년간 최태민한테 정신적으로 의존하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면서 아주 제한된 대인관계,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최태민과 같은 사기꾼 같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만 매몰돼 있었던 사람 심리, 매우 나빠져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죠. 연설문을 고쳐준 빨간펜 선생이 최순실로 드러나자 대통령은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설문을 밖에서 이제 고쳤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 든 생각은 그럴 리 없다 했죠. 그게 대통령의 연설문은 그냥 그 국정 운영의 수단 이전에 대통령 개인의 것이거든요. 자기의 말이거든요. 제일 긴장하면서 강원국 씨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8년 동안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었다. 이런 노트가 집에 한 20권 정도 있어요. 20권 정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술해 주시면 받아 적는 노트인데 연설에 능통했던 두 대통령은 늘 할 말이 넘쳤다. 그만큼 연설문에 대한 애착도 강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입장이나 견해나 자기의 관점이 분명하면 자기 철학이 있고 있으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끼어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결국 그게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비어 있었고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쓴 상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뭐 우주의 기운, 뭐 혼이 비정상 이런 얘기를 하면요, 참모들은 대통령의 그거를 가서 여쭤봐야 돼요. 의중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런 게 보좌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전부 다 모른 채 하고 밖에 기자들도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이상하다고 이런 말 쓰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의문조차 안 가진 거예요. 갖기 싫었던 거예요. 의문을 갖고 물어보고 다니면 저는 찍히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식의 화법이 등장을 한 게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어린이들 앉혀놓고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과거에 그 재정일치 사회 있잖아요. 제사장과 그다음에 왕이 동시에 겸직을 하는 그런 이제 과거 고대적 세계관하고 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섭리가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종교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정말로 자신이 우주의 어떤 초월적인 영혼 이런 여러 가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약간 오컬트적인 것까지 다 합쳐서 순수하게 이 나라를 뭔가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깝게 정말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믿었던 것일까? 그동안 국정위기의 순간마다 자기 자신은 쏙 빼고 모두를 꾸짖는 화법이 반복됐다. 흔들린다는 것.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은 자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어에서 자기가 등장하지 않죠. 자기가 등장하지 않죠. 그게 일종의 이제 유체 이탈 화법하고도 이어질 수가 있겠고, 자기 자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그 상상하는 그런 습관하고도 이어진다고 보겠고. 비선의 핵심 인물 최순실이 구속되고 국정농단의 실태가 드러났다. 국민들은 그 다음 날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 번의 대국민 사과는 자신의 잘못은 없다의 동어 반복이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리말에 사돈 넌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민이 오히려 해야 될 얘기를 자신이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탈법적, 불법적 말도 안 되는 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이게 나라냐,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에서 세금을 냈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믿고서 세금을 냈냐, 이렇게 가장 큰 자괴감은 국민이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자숙하고 석고대죄해야 될 사람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게 그 얘기만 가면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 찍혔다고 믿겠냐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자르고 싶습니다. 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자르고 싶습니다. 지난 2월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배후에 비선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아유 진짜 승질나네.
아유 뭐 속이 막 끓어가지고 아유 대화하다가 이거 화병 나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이게 한 국가를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 어떻게 사회화를 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니 고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사주를 받고 그냥 툭 던진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대통령이 고뇌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구절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했었다. 그 구절이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와가지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의 정신세계에서는 그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헌정사상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통령 덕분에 국민들은 한겨울 추위를 헤치며 광장으로 향한다.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가 겪은 개인적인 불행마저도 사실은 이미 인격 형성 과정이 지난 이후 20대 이후에 겪은 일들입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본인이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핑계나 변명거리 삼아서 국민과 국가의 가해 행위를 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치료의 대상이라든지 동정의 대상이라든지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국민의 바람은 하나다. 그 엄중한 목소리가 전해질 때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공통 관심과 초점은 이 사태의 큰 발단이었고 원인 제공자였던 대통령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잘못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움직였을 때 함께 돌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이라거나 또는 검찰, 이제 권력을 비호하는 검찰의 문제라거나 또는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우리의 문제 제기가 제대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경유착의 싹을 자르고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사회 전반의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재건하는, 복원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새 대통령만이 아니라 새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결의가 다져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